자,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부 안보 강국에 관해서 최악의 공백을 채울 방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창대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외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관세 관련해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7월 패키지에 관해서 이게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 영향이 좀 본격화된 게 수치적으로는 지금 현재 집계가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5월 달에 그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5월 달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5월 달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이제 수출 국가 중에 하나인 이제 미국과 중국. 그래서 이제 대미 수출이랑 대중 수출이 모두 한 8%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그나마 선방했던 게 뷰티 쪽이었거든요. 화장품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 뷰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터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관계 자체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단계라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냐 여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한한령 해제도 좀 수혜를 기대해 보면서 또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만한 섹터를 봐야 하는데, 지금 어찌됐건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타격이 많이 받고 있는 게 최근에 또 트럼프가 관세 얘기 다시 또 이제 꺼내던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이쪽이거든요. 사실 자동차라 함은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이니만큼 좀 어렵다라는 게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도 물론 경기 민감 업종이긴 하지만 또 관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꺼내 들어가지고 더 크게 타격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업종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올 것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그게 돈이 되지 않으면 관세 부과도 안 한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제 철강 관세가 있고 나서부터는 추후에 이렇게 조정이 난 이후에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곧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철강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저가 매수세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은 남북 경협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같이 염두에 두면 철강 관련된 종목들 추후에 상승세 노려볼 수 있겠고, 또 건자재 쪽도 인프라 사업이 확대될 거라고 보여져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차영주 소장님께는 이런 부분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7월 달 패키지 표류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기된 배경과 함께 또 현실화 시에 우리가 피해야 될 업종들 이런 것들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7월 패키지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결정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측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그전에는 이제 미국 측에서도 협상해야 될 국가들이 전 세계 글로벌리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협상국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미 무역 흑자가 순위가 8위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협상 파트너가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미국이 과연 어떻게 이용하느냐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미뤄왔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90일 유예를 받았던 게 6월 말 7월 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 기간 동안에 해라고 밀어붙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지 누구를 봐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G7 회담이 속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7월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피해와 수혜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지금 관세가 부과된 것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7월 패키지를 하는 이유가 뭐죠? 관세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 것이 낮춰지게 되면 정상화 단계로 올라가면서 결국 수혜를 보겠죠. 그런 부분들로 봐야지 우리가 여기서 피해다 수혜다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세 부과를 낮추기 위해서 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그게 수혜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 돈이 되면 왜 미국 기업들이 안 했을까요?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조선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에서 배를 발주를 받아왔을 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우리가 많이 낼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결국 그것을 내줘야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철강관세를 인하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모, 단지 피해를 봤던 것들이 정상화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지금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월 패키지 표류 가능성 증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앞서서도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요. 그 조선과 방산이 사실 상반기 증시를 좀 주도했습니다. 하반기에 섹터적인 주도 섹터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선이나 방산이 상당히 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규 진입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자동차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불경기가 영원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호경기로 접어들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7월 패키지도 이제 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소장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사정을 봐줄 것이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게 또 합의 도출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끝내라 압박을 했거든요. 이제 심지어 그 여러 나라가 있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시간을 주고 뭐 뒤를 봐준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연준이 지금 그 트럼프나 정부 쪽에다 미국 정부 쪽에다 이제 좀 제한 아닌 제한 같은 걸 했던 게 관세 한 10% 정도로 봉합하고 한 7월 내지 정도로 마무리해주면은 연말부터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관세 관련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마무리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연준도 금리 인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자꾸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연준도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도 굉장히 강도 높게 압박을 하면서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고 유럽도 압박하고 있는 시점이고 한국도 굉장히 발빠르게 이 관세 관련된 문제들을 종결지으려고 할 겁니다. 뭐 사업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연말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또 유추해낼 거라고 보는데 이게 하나의 연결선상으로 보는데 이렇게 이제 연준 기준금리 인하까지 시작되게 되면 미국이 인프라 사업을 본격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대표적인 게 뭐 세금 덜 걷고 그다음에 뭐 인프라 사업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정치인들의 이제 우리가 공적이라고 하는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인프라 사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프라 사업이 새 정부 들어서면서 또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인프라 사업 관련된 투자를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에 관해서 우리가 공약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소장님께는 또 STO에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STO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 관련한 공약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고 낙수 효과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TO라는 부분들, 가상화폐라는 부분들을 이제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제 관련주들의 퍼포먼스를 보이긴 했는데 그들이 과연 이익을 정상적으로 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시장의 관심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STO 그다음에 이제 뭐 분할을 한다라는 거, 가상화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상화폐와 우리가 이제 저 디지털 자산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대표적이지만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예금을 디지털화하는 거기 때문에 결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혼용돼 있다라는 거죠. STO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거는 가상화폐가 아니죠. 디지털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쉽게 접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이제 하나의 아젠다로 들어가 있는 이제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정책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수요단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고 이것을 공급하는 공급단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충분히 되지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약간의 이제 거리두기를 좀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제 디지털 자산화해야 되고 암호화폐를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여력. 만약에 주식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초강세장이다라고 본다라면
저변을 넓힐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현재 움직이는 유동성이 한정된 자원 시장에서 본다라면 우선순위가 조금 밀린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